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시련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아서 밀러입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너무 쉽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언론이라는 것이 일부 제한된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고 그때도 사실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미디어가 모두의 손에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마녀 사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노출된 미디어에 올라온 어떤 먹잇감은 아주 가차없이 난도질 당하고 맙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희생양을 굴복시키기 위한 몰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동조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더 악질인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마녀 사냥의 먹잇감으로 던져진 재물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방어를 해봐도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인류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수백 년 전에도 얼마 전에도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희곡 시련이 바로 이 마녀 사냥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아서 밀러의 작품 중에 저는 얼마 전에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작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꽤 인상적인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근래에 김수로라는 그 배우분이 아주 대대적으로 자신이 제작한 연극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클립에서 보게 되었는데 시련이라는 작품이었고 바로 이 작품 그 작가가 아서 밀러였습니다. 그래서 아서 밀러 작품인데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언젠가는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해외 출장 스케줄이 제가 잡혀서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탔습니다. 그냥 이동 중에 가볍게 읽을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슴을 짓누르는 내용일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중간쯤에 읽다가 사실은 다 비행기 안에서 못 읽었고 좀 내려놓게 됐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 리뷰를 찾아봤는데 읽다가 너무 답답해서 쉬어가면서 읽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들 힘들게 읽는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만큼 몰입감이 있는 희곡 작품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마녀 사냥이 한참 일어나던 1690년대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청교도적인 이념이 지배하는 아주 폐쇄적이고 금욕적인 시골 동네입니다. 그 책의 처음 시작에는 어떤 마을이라고 하기도 좀 작은 읍 정도 되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페리스 목사의 조카딸 에비게일은 아주 영리하고 영악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소녀가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존 프록터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수였다라고 존 프록터에게 배척을 당하자 이 부부를 향한 복수심이 불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비게일과 다른 동네 소녀들이 숲속에서 흑인 노예와 일종의 혼령을 부르는 그런 의식을 장난삼아서 진행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악한 소녀 에비게일은 이 사건을 마녀 사냥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연적, 사랑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던 엘리자베스와 평소에 눈에 거슬리던 동네 사람들을 제거할 기회로 삼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묘사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베티, 넌 마셨어. 존 브럭터 부인을 죽이려고 마법 걸린 피를 마셨어. 프록터 부인을 죽이려고 마법이 걸린 피를 마셨어. 에비게일, 베티의 얼굴을 세게 때린다. 닥쳐! 입 닥치라고! 베티, 침대 위에 쓰러지며 엄마, 엄마! 하염없이 흐느낀다. 에비게일, 잘 들어. 너희 모두 우린 춤을 추었어. 그리고 티투바가 루스 퍼트넘의 죽은 자매들 혼령을 불러냈어. 그것이 전부야. 그리고 이 말 명심해. 너희 중 누구라도 그 밖의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아니 그 비슷한 말이라도 입 밖에 낸다면 내가 무시무시한 칠흑 같은 밤에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몸서리치게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날 밤에 같이 있었던 다른 소녀들을 입단속시키는 에비게일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세일럼이라는 시골 마을에는 한바탕 마녀 사냥의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마법에 걸린 불쌍한 희생자로 연기하는 에비게일이 지목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 연기를 하면서 다른 소녀들을 단속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악마의 추종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사태가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마녀 사냥에 힘을 싣고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유로 마녀 사냥은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작품을 읽다가 한숨을 쉬고 책을 내려놓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고 읽으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이 바로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선동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악녀인 에비게일은 성녀로 추앙받으면서 한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악마로 몰아 죽게 만듭니다. 1600년대의 마녀 사냥 이야기지만 왠지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 그런 마녀 사냥과도 같은 댓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 존 프록터와 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그 중에서도 엘리자베스가 하는 그 대사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그 사람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부지사가 선언했대요. 여보, 마을이 온통 미친 것 같아요. 메리가 에비게일 얘기를 하는데 메리 말을 들으니 에비게일이 성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에비게일이 다른 여자애들을 이끌고 법정으로 들어오는데 그 애가 걸어가면 마치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애들 앞으로 사람들이 불려오는데 만약에 애들이 고함 지르고 울부짖으며 바닥에 넘어지면 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마법을 건 혐의로 감옥에 쳐넣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에비게일과 그 일당 소녀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악마로 거의 무슨 마녀로, 그리고 악마로 오해를 받아서 그런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1692년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을 기반으로 해서 쓰였습니다.
아서 밀러는 이 작품을 1953년에 썼는데 1950년대 초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대립으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아주 집단적인 히스테리로 번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아서 밀러는 그런 미국의 어떤 집단적인 광기에서 1600년대 마녀 재판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화로, 연극으로, 뮤지컬로 무대에 오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집단적인 광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집단적인 공포,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잔인한 그런 배척이 이 작품이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1951년 미 상원에서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었고, 심지어 앞서 언급했던 아서 밀러의 또 다른 작품 모두가 나의 아들을 연출했던 그 연극으로 연출했던 엘리아 카잔이 미 하원에 나가서 과거의 동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아서 밀러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세일럼의 마녀 재판을 떠올린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련 중에서 이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랑 관련된 말이 실제로 나옵니다. 작품 중에 그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나라에서는 약간이라도 중요한 저항 행위는 모조리 자본주의라는 사악한 마녀와 결부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견해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붉은 지옥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비난을 공공연히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반대는 비인간성으로 도금된 다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명화된 교류 습관들을 철폐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정치적인 정책은 도덕적 권리와 동급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악마적인 악의와 동급이 된다. 일단 이 같은 등식이 효과적으로 맺어지면 사회는 책략과 대항에 집적으로 변하여 정부의 주된 역할은 중재자에서 하느님의 응징으로 바뀐다. 네, 라는 표현입니다. 한 100여 년이 조금 안 됐을 당시죠. 1950년대 그 미국의 상황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그리고 정치는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볼 만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주관적인 요소들의 결합일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함께 사회적인 여론몰이가 다른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몰락시키는, 어떻게 몰락시키는지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숭고한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의 측면에서도 또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수작이다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시련, 아서 밀러 지음. 작가 노트. 이 작품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하여. 이 연극은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역사가 아니다. 연극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인물들을 한 인물 속에 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녀 고발에 관련된 여자아이들의 수는 줄였으며 에비게일의 나이는 늘렸다. 비슷한 권한을 가진 판사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그들 모두를 해손과 댄포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이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괴이하고 또 가장 무서운 사건들 중 하나가 갖는 본질적 특성을 찾아내리라고 믿는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에게 부여된 운명은 그 역사적 모델의 운명과 일치한다. 이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역사적인 역할과 유사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인물은 없다. 등장인물의 성격에 관해서는 몇몇 편지들과 재판 기록, 당대에 쓰인 광고물, 그리고 신빙성의 정도가 제각각인 출처를 통해 언급된 그들의 행동에서 추측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연극의 각본을 위해 쓴 해설에서 지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밝혀진 그들의 행위에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묘사한 나 자신의 창작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1막 서곡 1692년 봄 매사추세츠 세일럼 세뮤얼 페리스 목사의 집 2층 작은 침실. 왼편으로 좁은 창이 나 있다. 나무로 테를 두른 유리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오른편에 놓인 침대 옆에서 촛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 다른 가구로는 서랍장 하나, 의자 하나, 작은 테이블이 있다. 무대 뒤편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층계참으로 통하는 문이 나 있다. 방은 깔끔하고 검소한 분위기를 풍긴다. 드러난 지붕 석가래는 원목 그대로이며 거칠다. 막이 오르면 페리스 목사가 침대 곁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보인다. 10살인 그의 딸 베티 페리스가 미동도 없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페리스 목사는 40대 중반이었다. 역사상으로 보면 페리스 목사는 악한 길을 택했으며 좋은 평판이라곤 거의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과 하느님을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나 박해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예배 중 누군가가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어나 문을 닫으면 그는 모욕을 느꼈다. 그는 호라비로 아이들에게는 흥미가 없었고 또 다룰 능력도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나이 어린 성인으로 간주했는데 이 이상한 위기가 닥치기까지는 그 역시 세일럼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눈을 살짝 내리깔고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질문을 받기까지는 입을 다물고서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존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페리스 목사의 집은 오늘날에는 마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읍에 위치해 있었다. 예배당에 면한 그 집의 바깥쪽, 해변 혹은 내륙 쪽을 향한 바깥쪽으로는 매사추세츠의 혹독한 겨울에 맞서 창문이 작고 어두침침한 집들이 몇 채 옹기종기 붙어 있었다. 세일럼은 세워진 지 40년도 채 안 되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한 무리의 광신도들이 모여 사는 야만적인 변경지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신도들은 차츰 양과 질이 향상되는 생산품을 배에 실어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그들 가운데 소설가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에 소설책이 있었더라도 그걸 읽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생활 신조는 극장을 비롯하여 헛된 향락이라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용납치 않았다. 그들은
성탄절에도 즐기지 않았다. 게다가 일을 쉬는 날이란 더욱더 기도에 몰두해야 하는 날을 의미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같이 엄격하고 음울한 생활에 해방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농가가 세워지면 친구들은 상냥식을 하러 모여들었고 어쩌면 특별한 음식을 요리하거나 독한 사과주를 좀 돌리곤 했을 것이다. 세일럼에도 건달들은 꽤 있었으며 이들은 브리지트 비숍의 선술집에서 셔플 보드 놀이판을 놓고 빈둥거렸다. 아마도 이곳의 도덕이 더럽혀지지 않은 것은 종교적 신조 이상으로 가혹한 노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 주민들은 한 알의 곡식을 얻기 위해 마치 영웅처럼 돼지와 싸워야 했으므로 빈둥대고 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태한 인간들도 있었다는 것은 2인조 순찰조가 편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 순찰조의 의무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성찬식에 참여치 않고 예배당 인근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이나 밭에 있는 자들을 수색해내서 이름을 적은 후 치안관에 제출해 응군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향은 세일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이로부터 앞으로 닥쳐올 광란의 요인이 될 무수한 의혹이 탄생했던 것이다. 또한 내 생각에 이런 경향은 존 프록터 같은 인물이 반발하게 될 것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무장을 갖추고 야영을 하던 시절이 거의 끝나가고 비록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상대적으로 안전해지면서 이 지방의 낡은 규율들이 안에서부터 곪기 시작했던 탓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일이 의례 그렇듯이 문제점은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위험이 닥쳐올 수 있었고 또 단결은 여전히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삼림지대의 경계선은 아주 가까웠다. 미국 대륙은 서쪽으로 끝없이 펼쳐 있었으며 세일럼 주민들에게 그곳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어둡고 위협적인 이 삼림지대는 밤낮 없이 주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이따금씩 인디언 부족들이 침략해왔는데 페리스 목사 교구민 중에도 이 이교도들에게 친척들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이 인디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데 실패한 책임의 일부분은 그들의 편협한 속물 근성에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같은 기독교도에게서 땅을 빼앗는 대신 인디언에게서 땅을 빼앗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어찌됐든 기독교로 개종한 인디언은 극소수였고 세일럼 주민들은 원시림이 악마의 마지막 남은 땅이며 본거지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한 미국 대륙의 삼림지대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지상 최후의 장소였던 것이다.